What is leadership?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리더십은 잘 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집중해서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청하려면 이 상대방의 눈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눈을 보지 않는 경청은 있을 수 없다. 그 밑에 보시면은 화면 맨 밑에 보시면 이 경청이라고 하는 책을 잠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혹시 읽기를 원하시는 분은 한번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더십은 잘 들어주는 것이다, 경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의 그 파운더 이병철 회장의 유훈이 경청이라고 합니다. 이 경청을 잘하기 위해서 5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사람의 그 마음을 얻는 지혜죠.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제 경청을 해야 되는데, 리더로서 첫 번째는 경청하기 위해서는 비워라 하는 것입니다. 비워라. 영어로는 이제 empty인데요. empty. 선입견을 가지지 말아라. 내 머리에 먼저 들어간 생각이 선입견인데, 내 머릿속에 무언가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경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선입견을 버려라. 선입견을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이해가 잘못될 수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고 오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비우는 것이 경청의 가장 메인 포인트다라는 것입니다. 패러다임 쉬프트, 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 이 경청인데요. 듣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냉장고에 우리가 뭘 치울 때, 이제 날씨가 더워서 수박을 넣던지 아니면 이제 아이스크림을 넣던지, 이 냉장고에 무엇인가를 채우고자 할 때 먼저 냉장고를 비워야 되잖아요. 이와 같이 듣기 위해서 먼저 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패러다임 쉬프트가 필요한데, 이 경청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내가 인식해온 그 내 중거 틀이라는 게 있어요.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는 거 있잖아요. 사람을 보거나 사람을 대할 때, 사람과 대화 나눌 때, 결정하고 판단할 때 색안경을 끼고 사람과 사물을 대한다는 거죠. 이 준거 틀이 100% 옳다.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판단의 기준, 생각의 기준이 100% 옳다라고 하는 그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경청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우지 않으면 상대방의 얘기를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경청해야 되는데, 경청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요소는 비워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청하기 위해서는 이해하라, understand. 자기 잘난 체 하지 말고, 좋은 학교 나왔다고 폼 재지 말고 남을 인정하고 이해하라. understand이라는 그 영어 단어에도 보면은 남을 under라고 하는 그 말하고 stand라고 하는 말이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에 서 있다. 상대방보다 낮은 곳에 있어야 진정한 이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청의 최종의 목적은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해의 핵심은 상대방보다 낮은 곳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해를 할 때 여기 엄청난 파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청을 위한 세 번째 요소는 끼어들지 말아라. Don't cut in. 인간의 뇌는, brain. 인간의 뇌는 1분에 500단어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귀는 그 유입되는 말이 1분에 100단어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귀로 들어오는 말은 100단어 정도 수준인데, 이 사람의 뇌는 500단어의 정보 처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 마음 비우기에 실패하면 듣기보다 귀를 통해서 듣는 것보다 이 뇌를 통해서 엄청난 속도의 빠른 생각의 속도가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결국에 경청에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청하지 않으면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뇌가 먼저 작동을 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머리가 복잡해진다고. 대화를 나누거나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갖다가 보면은 경청에 실패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인디안 토킹 스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디안들이 회의할 때 사용했던 도구인데요. 이 인디안 토킹 스틱의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한 사람이 인디안 토킹 스틱을 받아들고 충분히 얘기를 한 다음에 다음 사람에게 토킹 스틱을 넘기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인디언 토킹 스틱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방해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청의 네 번째 요소는 이모션, 감정을 살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의 내용을 전달받는 것은 약 7%, 약 38%는 그 말의 느낌을 받는다고 그래요. 저 사람이 표준말을 하는지, 고저장단, 또 뭐 이런 말의 느낌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55%는 비언어적 감정, 비언어적 감각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표정이라든가 제스처 같은 것들이 약 55%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을 잘 살피는 것이 진정한 이해고 진정한 경청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반응을 보여라. 경청하기 위해서 반응을 보여라. 우리가 흔히 데드 마스크라고 그러는데요. 아무런 표정 없이 상대방을 쳐다보는 것. 경청을 위해서는 맞장구를 쳐줘야 된다는 것이죠. 헤드 나딩이라고 그러는데 고개를 껐덕껐덕거리는 그 태도 있죠. 경청의 태도. 그러니까 적절한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데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데드 마스크와 같이 죽은 사람의 얼굴과 같이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는다고 하면 경청할 수 없는 거죠.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내 얘기를 듣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어야 점점점 더 많은 것을 화자가 꺼내놓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은 대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진정한 경청이 가능하게 되고 또 거기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듣기에 5등급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남의 말을 무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색내기, 듣는 척 하지만 실제로 듣지 않는 것, 이것을 이제 생색내기라고 하는데 흔히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단계이고, 세 번째는 골라서 듣는 것입니다. 발췌청, 골라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반영적 듣기라고 해서 기술적인 경청 부분인데, 얘기를 들을 때 자기 의견을 덧붙이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이 반영적 듣기가 때로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격적 경청입니다. 듣기의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무시하기, 생색내기, 골라서 듣기, 반영적 듣기. 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대부분이 그 자신의 그 준거 틀 안에서 듣게 되는데, 이 준거 틀이라고 하는 것은 색안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단계로 가서 인격적인 경청을 하려면 상대방과 같은 색안경을 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리더십의 두 번째 부분은 establishing입니다. 조직을 구성해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 리더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기 화면에 보면 이제 핵심 인재의 요건, 창의성, 전문성, 성과 창출 능력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통솔을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대통령, 흔히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표칭을 하면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기도 하는데요. 조직을 구성해서 이끌어가는 것은 핵심 인재를 중심으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성과를 창출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통솔력, 대통령의 리더십 부분에 관련해서 재미있는 대통령의 리더십 유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대통령이 어떤 직위이며 리더십과 통솔력이 무엇인지를 재미있게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 누구죠?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원조를 받아서 가마솥 하나를 장만했는데 밥 지을 쌀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제왕적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그 시대에 따른 그 리더십의 스타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어느 대통령이 좋고 어느 대통령이 나쁘고 이제 인기 투표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분석도 하는데, 사람마다 시대마다 그에 적합한 리더십 스타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윤보선 대통령인데, 윤보선 대통령은 이제 구입한 가마솥을 구경만 했다. 그 다음에 정권을 잡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곡간을 가득 채우고 가마솥 밥도 잔뜩 해놨는데, 가마솥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5번이나 밥을 해먹다가 욕을 먹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맛도 보지 못하고 부하의 총에 맞아서 비명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을 이제 카리스마적 리더십, 이제 독재형 리더십,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그 경제적인 치적을 높이 사서 결과지향적으로 많은 결실을 맺은 대통령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규하 대통령이 등장을 하는데, 최규하 대통령은 이제 밥을 먹으려고 솥뚜껑을 열다가 손만 댔다. 그래서 이제 우유부단의 리더십의 형태로 이제 설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은 청와대에 입성해서 밥이 가득 든 가마솥을 일가 친지 부하들을 모두 불러다가 깨끗이 비워버렸다. 그 다음 노태우 대통령은 남은 게 누룽지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물을 부어서 다 먹어버렸다. 그 다음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그 군부 독재를 이제 타파하고 유일하게 이제 민간인으로서 대통령이 된 처음 대통령이라고 이제 평가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남은 게 없나 가마솥을 박박 긁다가 솥에 구멍을 내버려서 IMF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이 모아준 금과 신용카드 빚으로 미국에서 큼지막한 그 신형 전기밥솥을 하나 사왔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110볼트형 미제 밥솥을 220 코드에 잘못 끼워서 홀랑 태워 먹어버렸다. 근데 최근에 그 등장한 그 통계에 의하면은 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그 인기가 굉장히 높고, 특별히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가 그 경제 치적 부분에 2위에 이렇게 오른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인데요. 밥짓기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이명박 대통령은 모든 사람들이 그 고장난 전기밥솥을 잘 고칠 줄 알았는데, 정작 본인은 전기 코드에 전기밥솥을 꽂은 게 아니라 장작 위에다가 올려놓고 신나게 군부를 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들의 그 리더십과 그 활동 모습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듣는 사람이 전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유머러스하게 만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을 구성해서 이끌어가는 것인데요. 가장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핵심 인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 인재를 만들어서 조직을 구성하고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이 리더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리더십의 법칙을 리더십의 원칙을 소개해드리면, 핵심 인물의 법칙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핵심 인물의 법칙, The Law of Inner Circle, 이너 서클의 법칙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핵심 인물의 법칙, 이너 서클의 법칙. 그러니까 이 리더십의 이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리더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것을 이제 핵심 인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너 서클. 리더와 가장 가까운 핵심 인물, 이너 서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너 서클이 강력하면 리더는 큰 성과를 올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너 서클이 취약하면 그 반대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이너 서클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원리를 가지고 어떤 분야의 조직을 보든지 이 이너 서클의 법칙이 항상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핵심 멤버가 누구냐? 그래서 고독한 리더라고 하는데, 사실 리더 혼자밖에 없다면 누구를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핵심 멤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의 직원을 고용하고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개발하고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서 손을 떼어야 정말 최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것이 리더십의 원리인데요. 이 이너서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큰 효과, 강력한 효과,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팀웍을 잘 이루면 그 꿈 같은 일을 이뤄낸다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팀장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도 등장했는데 이 팀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 사람들의 무리와는 다르죠. 그 리더의 자질이 핵심 인물들을 또 결정짓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팀 간에 팀의 동료라고 하는데 팀 멤버, 팀 동료라고 하는 것은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완성시켜주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은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다. 먼저 그 화면에 있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리더십은 집단과 각 구성원들의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각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한 그들을 동기화시키는 상호교환적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성취해야 되는데요.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이제 리더십의 원리로서 승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The Law of Victory. 여러분 이제 무슨 응원 같은 거 할 때 그 말 많이 하잖아요. Victory, V-I-C-T-O-R-Y. 바로 그겁니다. 승리의 법칙. 그러니까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는 좋은 결과와 승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패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 조직은 없을 거예요 아마. 리더는 팀이 그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길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리더죠. 승리하는 리더와 패배하는 리더를 구분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승리하는 리더들에게는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통점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승리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결코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승리를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 그 사람이 리더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사례로 링컨과 남북전쟁 때 이제 남부연합의 대통령이었던 그 데이비스 대통령, 링컨 대통령과 데이비스 대통령을 비교해서 우리가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링컨은 북부군의 승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것을 결코 잊은 적이 없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항상 찾았어요. 북부군이 승리할 수 있는 승리가 제1우선이었고 링컨의 자존심이라든가 사람들의 평가라든가 뭐 개인적인 편안함이었 같은 거 이런 것은 그 다음 순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를 위해서 링컨은 항상 자기 주위에 가장 뛰어난 그 참모들, 중간 리더들을 자기 주변에 항상 채웠고 승리할 경우에 그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남부연합의 대통령이었던 이 데이비스는 승리 그거 뭐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관료처럼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혁명가가 되어야 되는데 혁명가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관료, 행정가처럼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과 의사결정을 전쟁 시에 모든 고난과 의사결정을 이 최고의 제너럴 장군들에게 맡겨야 되는데 그냥 그것을 일일이 간섭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전쟁에서의 승리보다 이념에서의 승리보다 데이비스는 자신의 도덕적인 것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리더로서의 이 데이비스는 이 승리의 법칙, 리더십의 이 승리의 법칙을 어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 패배의 맛을 자기가 또 맛본 게 아니라 온전히 다 그 조직에게 돌려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만 망한 게 아니라 이 조직 전체, 그 사람을 믿고 있었던 남부 연합군 전체가 이 패배의 맛을 맛봐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압력이 가해질 때 이 위대한 리더들은 능력이 최고도로 발휘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내부에 있는 모든 힘들이 그 위기와 고난 가운데에서 밖으로 표출돼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리더십은 목적을 성취하는 것인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인데, 그것의 핵심은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승리. 그래서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 팀이 승리하는 방법을 찾아낸다. 이기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그것이 승리의 법칙이다. 근데 이 승리를 위한 그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승리를 위한 세 가지 요소는 뭐냐면, 첫 번째는 비전의 통일이에요. 비전의 통일. 그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비전이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다고 하면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술의 다양성이에요. 세 번째는 승리에 헌신하고자 하는 잠재력을 발휘시키는 리더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성취하고 승리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오픈 마인드로 그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자신의 부족과 단점을 파악하고 필요 없는 부분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시기적절한 타이밍을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또 나오는데요. 승리한 리더를 찾아가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은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decision,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의사결정의 6단계에 대해서 거기 이제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문제를 잘 분석해라. 두 번째는 문제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려라. 세 번째는 문제에 대한 답을 열거해 보아라. 네 번째는 옳은 것으로 결정하라. 다섯 번째는 세부적인 실행 방향을 결정하라. 마지막 여섯 번째는 현실성이 있는지 그 유용성 여부를 살펴보아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리더십이란 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리더십의 원리로 이제 존경의 법칙을 이야기하는데요. The Law of Respect. 화면에 보면 제가 그 정진경 박사님과 함께 세인트루이스에서 찍은 사진을 하나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렸는데, 유능한 리더,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그 롤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며 자기에게 영향력을 미친 사람, 우리가 흔히 이제 멘토라고도 하는데, 그 멘토와의 대화 내용이나 아니면 이제 그 사람을 본받고자 하는 그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리더가 성숙하고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의 법칙의 원리를 보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보다 강한 사람을 따르게 된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존경하면 그 사람을 흠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누구를 친구로 존경하면 그를 사랑하게 되는데, 리더로서 존경하면 그를 따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정치 리더십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는데, 정치인이 나와서 연설을 하고 아무리 여론몰이를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에게 표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개표함을 열어봤을 때 의외의 인물이 당선됐다. 그 의외의 인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의 리더십만을 따르는 것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신보다 강한 리더에게 끌리게 되고, 그것을 가리켜서 존중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리더십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를 빨리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리더십 훈련을 좀 받은 사람들은 사람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리더의 자질이 있는 사람인지, 또 사회적으로 얼마나 영향력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것을 금방 알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리더를 얼마나 존경하는지를 측정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리더가 조직의 중요한 변화를 시도하고자 할 때 이때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정치 리더십에서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일인데, 사람들이 조용하고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것 같지만 리더가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자 할 때 사람들이 거기에 그 상황에서 자기의 의견, 자기의 행동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로서 자신의 삶을 리더십 능력을 개발하는 데 투자할 수 있다고 하면 강한 리더들을 이끌 수 있는 어빌러티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로서 리더십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이 렉처도 듣고 있고 또 책도 읽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강한 성격과 고집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강한 성품이지 강한 리더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제 흔히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떤 강한 성격, 강한 고집, 이것을 리더십으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것은 리더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책임감. 리더십과 책임감에 대한 부분인데요. 톰 피터스의 리더십 중에서 제가 지금 하나 발췌해낸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더십이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사람과 당신이 할 수 없는 행동과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 조직을 책임지는 것이다. 아주 짧은 문구지만 굉장히 함축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리더십이란 책임을 지는 것인데 이 부분을 이제 리더십의 원리로 설명할 때 희생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희생의 법칙, the law of sacrifice, 희생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이 성장하려면, 조직이 성장하려면 리더가 희생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미국의 기업 역사에서 가장 극적으로 회생한 희생의 법칙이 나타낸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 이 클라이슬러 자동차 회사가 과거의 그 빛난 전성기의 그림자를 뒤로 두고 하얀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망해가는 거죠, 한마디로. 이때 이 클라이슬러의 사장이었던 리카르도는 회사 전체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자신보다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이 아이아코카를 사장으로 취임시키게 됩니다. 이 신임 사장 아이아코카는 클라이슬러를 일으키기 위해서 금전적인 희생은 물론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마저도 희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희생을 감수했고, 그런데 그의 노력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성장 발전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아코카는 솔선수범해서 연봉을 $1로 줄이는 리더십을 보이고 간부급들과 노조에게 연봉 삭감을 수용하도록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제 리더십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요즘 보면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과 정반대로 나가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리더십이 발휘가 될 수가 없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안다고 할지라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아이아코카와 크라이슬러는 흑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회생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본 궤도에 올라오는 성공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후에 이 아이아코카가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이 아이아코카의 그 리더십은 희생의 법칙이죠. 희생의 리더십. 크라이슬러를 재생시키는 참된 이 희생의 리더십을 실천한 사람으로서 역사에 기록이 되게 되었습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리더의 행동, 말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리더가 높이 올라갈수록, 지위가 올라가고 권한이 많아지고 높이 위로 올라갈수록 더 많은 자유와 권력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요구되는 것이 큰 희생이다라는 것이에요. 희생, sacrifice. 그래야 책임 있는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가 한 번만 딱 이렇게 지불하는 비용이 아니라
리더의 위치에 있는 한 계속해서 겪어야 되는 프로세스다라는 거죠.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희생은 리더십과 항상 같이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는 항상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리더가 되고 높은 수준의 리더십으로 올라가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은 더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은 영적 은사에 속하는 것이다. spiritual gifts인데요. 영적 은사에 속하는 것이다. 오늘날 현대사회가 원하는 사람, 오늘날 현대사회가 원하는 리더는 누구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일까? 지식이 많은 사람일까? 권력이 높은 사람일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이 드세요? 오늘날 이 현대사회는 아주 복잡다단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복잡다단하고 아주 한 번에 결정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많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집단입니다. 이 현대사회가 원하는 사람은 그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 이제 그것을 이제 쉽게 얘기해서 직관력이라고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눈으로 쉽게 귀로 듣거나 귀로 들리거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들, 그것을 이제 영적인 세계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그 영적인 은사에 속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 현대 사회가 원하는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부분은 이제 리더십은 humbleness, 겸손이다라는 것이다. 이 리더십은 겸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가 되고 지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재물을 획득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높은 사람이 되면 될수록 교만해진다고 그러잖아요. 보통 교만해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을 주고. 근데 이런 리더보다는 겸손한 리더, 겸손을 통해서 감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 시대가 원하고 이 현대사회 리더십으로서 그런 사람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그 겸손한 삶은 겸손한 리더는 누구입니까? 자, 이제 그 다음 부분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테그리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그 말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인데,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급격한 변화는 그에 맞는 권위를 필요로 한다. 사람은 영향력 있는 지위와 더불어서 내면의 힘을 갖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행동은 더 높은 진실과 일치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정직성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로워들은 직관적으로 옳다고 느끼는 일만을 지지하고 그런 리더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리더십에서 정직성이 갖는 중요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개척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개척자가 되는 것이다. 파이어니어라고 하는데 창조적인 생각을 가진 변혁적 리더가 되어서 블루오션을 개척하는 그런 창의적인 리더가 되어야 개척자 정신을 가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정신적인 금광을 향해서 지금 바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